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아직도 그날 밤이 생생한데요. 말기암 할머니가 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애원하던 그 순간, 그리고 할머니가 숨을 거둔 직후 침상 밑에서 발견한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이고 올해 32살입니다.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는 5년째인데요. 사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씁쓸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아버지마저 그렇게 되시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고 직접 간병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티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만났던 한 간병인 선생님이 저에게 이 일을 권유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간병하는 거 봤는데 정성이 대단하더라. 이 일 해보지 않을래? 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병인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환자분들의 고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가족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때 뿌듯했어요. 아버지를 간병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고 환자분들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다른 간병인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환자분들을 대했고 그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렇게 5년을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분들도 계셨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암 환자, 뇌졸중 환자, 치매 환자 등 병명도 다양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바로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3월이었어요. 간병인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말기 췌장암 환자인 85세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24시간 상주 간병이었고 급여는 한 달에 400만 원이었어요. 당시 시중 평균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소개소 직원이 말하길 할머니가 워낙 까다로우셔서 지금까지 간병인이 10명도 넘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여를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간병인을 구하고 싶다는 게 할머니 아들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좀 걱정이 됐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감당이 안 되는 환자라면 저도 금방 그만두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수입이 끊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은 경험과 실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할머니 댁으로 면접을 갔습니다.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외관부터가 남달랐어요. 잘 가꿔진 정원과 고급스러운 대문, 그리고 넓은 마당까지. 이 집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5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할머니의 장남이신 박재현 씨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고 말투도 차갑더라고요. 김서연 씨죠? 들어오세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더 놀라웠어요. 천장이 높고 넓었는데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값비싼 골동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이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재현 씨가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방이 2층에 있다고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그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까다로우세요. 지금까지 간병인들이 다 못 버티고 나갔어요. 김서연 씨도 아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기암이라고는 들었지만 정말 시한부 인생이시구나 실감이 났거든요.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굉장히 강렬했어요.
할머니는 마른 편이셨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새로 운 간병인이냐? 목소리도 생각보다 힘이 있었어요. 네, 할머니.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손하게 인사하자 할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어차피 너도 얼마 못 가서 나갈 거야. 기대 안 해. 그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 박재현 씨가 간단히 할머니 상태와 주의사항을 설명해주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3번 약을 드셔야 했고, 식사는 유동식 위주로 소량씩 드셔야 했어요.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투여해야 했고, 이틀에 한 번씩은 침대에서 일으켜 간단한 운동을 시켜드려야 했습니다. 제 방은 할머니 방 바로 옆에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어서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다시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첫날부터 할머니는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물 좀 줘. 아니, 이건 너무 차가워. 미지근한 걸로 다시 가져와. 식사가 맛이 없어. 다른 걸로 해줘. 약 먹기 싫어. 나중에 먹을래.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는데 하나를 들어드리면 또 다른 불만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말기암으로 고통받고 계신데 짜증이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의 요구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우셨지만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이 일을 하냐? 네? 간병인 일 말이야. 젊은 것이 왜 이런 힘든 일을 하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더니 한참 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인생이지.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조금 부드러워지셨어요. 여전히 까다로우셨지만 예전처럼 심하게 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사업을 일궈 오늘날의 재산을 모으셨대요. 부동산 사업이었는데 타이밍을 잘 잡아서 큰 돈을 버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자식들은 그것만 노리고 있어. 진심으로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죽을까만 기다리고 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드님이 할머니 걱정하셔서 저를 고용하신 거잖아요. 제가 위로하듯 말하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넌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재현이는 내 재산이 얼만지 궁금해서 매일 밤 잠도 못 자는 놈이야.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장남인 박재현 씨와 차남인 박재훈 씨. 박재훈 씨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둘째 아들도 형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둘이 내 재산 가지고 싸울 게 뻔해. 형제끼리 원수가 될 거야. 할머니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 느껴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박재현 씨가 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지만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난 집에서 죽을 거야. 병원에는 안 가. 결국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왕진을 오셨습니다. 진찰 후 박재현 씨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길어야 1달 정도로 보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이리 와봐. 침대 옆으로 가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서연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네, 할머니. 무슨 부탁이신데요?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나를 좀 편하게 보내줄 수 없겠니? 순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갔어요. 편하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있잖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아니야. 내 말은. 할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죽여줄 수 없겠냐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게 고통이라 그래. 매일 고통스럽게 살아있는 것보다 편하게 가고 싶어. 너만 믿고 부탁하는 거야.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큰 부탁인지. 그래서 대가를 줄 거야. 내 전 재산을 너한테 줄게. 유언장을 써놨어. 너만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너한테 줄 거야. 할머니의 전 재산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라는 건 짐작이 갔습니다. 이 집만 해도 수십억은 할 테고 다른 부동산과 예금까지 합치면 100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미안하다. 힘든 부탁을 해서.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남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날 밤 이후로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그로부터 2주일 후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의식도 흐릿해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길 이제 며칠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박재현 씨는 매일 집에 들렀지만 할머니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상태를 확인하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는 아들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 방에서 잠깐 졸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셨어요.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할머니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황급히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스로 입을 여셨어요. 서연아, 고맙다. 내가 끝까지 옆에 있어줘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너는 좋은 아이야.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석 달을 함께 보낸 할머니였는데 이렇게 떠나시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박재현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님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박재현 씨는 놀란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를 정돈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옷을 갈아입히고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할머니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 몸을 옮기려고 침대 쪽으로 다가갔는데 침대 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손을 뻗어 만져보니 종이 같은 느낌이었어요. 꺼내보니 커다란 봉투였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유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을 간병인 김서연에게 상속합니다. 제 이름이 유언장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날짜를 보니 할머니가 저에게 그 무서운 부탁을 하셨던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농담이 아니었구나 실감했어요. 정말로 저에게 전 재산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는데 그럼에도 할머니는 유언장을 그대로 두신 거였어요. 다음 서류를 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무려 15개나 됐습니다. 강남의 이 집을 비롯해서 아파트, 상가, 토지까지. 대충 계산해도 200억은 넘어 보였어요. 그 다음 서류는 은행 잔고증명서였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뉘어 있었는데 합계가 50억이 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제 거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서류는 편지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줬든 안 들어줬든 나는 내 재산을 너에게 주고 싶었어. 왜냐하면 너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내 자식들은 내 재산만 노렸어.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지.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진심으로 날 대했고 내 고통을 함께 아파했어. 그게 너무 고마웠어.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너에게 무서운 부탁을 한 건 너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어. 정말 고통스러워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내가 거절했을 때 오히려 안심이 됐어. 너는 돈보다 사람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이구나 싶어서. 그래서 더욱 확신했지. 내 재산을 너에게 맡겨도 된다고.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해.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고 공증도 받았어. 내 자식들이 뭐라 해도 소용없어. 이 재산은 내 거야. 부디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은 날 기억해줘. 사랑한다, 서연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느껴졌어요.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박재현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가 침대로 달려가 할머니를 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들을 봉투에 다시 넣고 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일단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유언장을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어요. 할머니가 사업가로 유명했었나 봐요. 박재현 씨와 미국에서 급히 온 박재훈 씨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형제가 조용히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형, 어머니 유언장은 확인했어? 아직이야. 장례 끝나고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대충 200억 정도 될 거야. 반반씩 나누면 우리 각자 100억씩이야. 잘 됐네. 드디어 이 고생 끝이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식들은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 후 할머니의 변호사인 최승호 변호사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고인의 유언 집행을 위해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재현 씨와 박재훈 씨도 와 있었어요. 둘 다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병인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박재현 씨가 불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최승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에 김서연 씨를 명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두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을 간병인 김서연에게 상속합니다. 단, 장남 박재현과 차남 박재훈에게는 각각 1억 원씩을 유류분으로 지급합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현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던 거 아니에요?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함께 받았습니다. 고인께서는 완전히 온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박재훈 씨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건 사기야. 저 여자가 어머니를 속인 거라고. 증거가 있습니까? 고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여러 증인도 있었고요. 저는 할머니께 유언장을 써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알아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믿지 않았어요. 형, 이거 무효 소송 걸어야 해. 박재훈 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어. 박재현 씨도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최승호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송을 하시는 건 자유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해야죠. 200억을 그냥 넘겨줄 순 없어요. 그날 이후로 두 형제는 정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이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 중 일부를 변호사 비용으로 썼어요.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두 형제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협박했다. 약물을 이용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할머니를 학대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를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주치의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셨어요. 김서연 씨는 제가 본 간병인 중 가장 헌신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을 진심으로 대했고 덕분에 환자분께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웃분들도 증언해 주셨어요. 서연 씨는 날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마당에 나와 산책을 시켜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서연 씨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죠. 저희가 할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 할머니께서 서연 씨를 친손녀처럼 아끼시는 게 보였어요. 결정적인 증거는 할머니가 남기신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재판 중에 공개했는데 할머니가 직접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시는 영상이었어요. 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영상을 남깁니다. 나는 내 모든 재산을 간병인 김서연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누구의 강요도 협박도 없이 내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입니다. 서연이는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내 자식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어요. 서연이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서연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결정을 번복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재판부도 영상을 보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판사님이 두 형제에게 물으셨어요. 원고 측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습니까? 그게 바빠서 자주는 못 갔습니다. 박재현 씨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기록을 보니 장남인 원고는 3개월 동안 총 15번 방문했고 평균 체류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차남인 원고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요. 반면 피고인 김서연 씨는 24시간 상주하며 고인을 돌봤습니다. 누가 더 고인을 사랑했는지는 명백해 보이는군요. 판사님의 말씀에 두 형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재승소로 끝났어요. 유언장은 유효하며 할머니의 재산은 모두 제게 상속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고 나서 박재현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서연 씨, 우리 합의 좀 합시다. 30억만 주시면 항소 안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할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린 자식인데 각각 1억밖에 못 받는다고요? 할머니께서 정하신 겁니다. 저는 할머니의 뜻을 따를 뿐이에요. 박재현 씨는 화가 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모든 상속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할머니의 모든 재산이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부동산 15채, 예금 53억 원, 그리고 주식과 채권까지. 총 재산 가치는 21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너무 큰 금액이어서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결심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주신 이 재산을 의미 있게 쓰자고요. 우선 할머니가 살던 집은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방도 그대로 두고 가끔 찾아가서 할머니를 추억합니다. 나머지 부동산들 중 일부는 팔아서 재단을 설립했어요. 박순자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이 재단은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간병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간병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간병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도 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또 일부 재산으로는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요양원과는 다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무료로 모시는 곳이에요. 최고 수준의 시설과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할머니처럼 외로운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요양원 이름도 순자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할머니를 기리는 의미에서요. 현재 50분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할머니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할머니가 생각나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병인 일도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는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제 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게 의미 있다고 느낍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에게는 평균 급여의 2배를 지급합니다. 간병인은 정말 힘든 일인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직업의 가치를 높이고 싶습니다. 박재현 씨와 박재훈 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두 형제는 각자 1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장에 명시한 금액이었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를 원망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할머니의 결정이었고 저는 할머니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할머니의 그 무서운 부탁을 들어줬다면 어땠을까? 물론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모든 게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할머니의 신뢰를 받은 겁니다. 그게 더 큰 선물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시험했던 건 아니라고 편지에 쓰셨지만 저는 그게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할머니는 저를 믿고 모든 걸 맡기신 겁니다. 지금도 할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석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 중 한 명이 되셨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서연아,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할머니의 침상 밑에서 발견한 건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할머니의 사랑이었고 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으로 간병인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국의 간병인 분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수 간병인에게는 상도 드렸어요. 그날 참석한 간병인 분들의 눈에서 눈물을 보며 느꼈습니다. 제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할머니 기일에는 꼭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박재현 씨 형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 할머니를 추억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할머니 방에 앉아 있으면 할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하고 있어, 서연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요즘은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함께한 석 달의 이야기를요. 이 책이 출판되면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재단에 기부할 생각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병인이라는 직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습니다. 간병인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일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줬으면 합니다. 할머니가 제게 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그저 생계를 위해 간병인 일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더 큰 꿈을 꿉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꿈을요. 다음 목표는 전국에 10개의 요양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지역마다 순자의 집을 만들어서 외로운 노인분들이 없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간병인 교육센터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간병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할머니가 주신 선물을 잘 사용하고 있죠? 하늘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침상 밑에 숨겨두신 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을 바꿀 기회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간병인으로 시작한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외롭지 않도록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